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윌비스 군무원 행정법을 기본 강의를 맡게 된 이석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과목은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그 행정법 총론에다가 이제 강론까지 같이 들어간 게 우리 군무원 행정법 과목인데요. 자, 보통 이제 수험생 분들이 군무원만을 독자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마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같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인 행정법의 특징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군무원 대비 그 행정법이니까 그 군무원 행정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군무원 시험은 이제 국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그 네 가지 과목 중에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문제는 25문제,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험 시간은 100분이니까 그 1분에 한 문제씩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 속도 시험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행정법도 그 일반 행정직 그 행정법 총론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하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군무원 시험의 그 난이도는 그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험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문제가 공개가 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기출 지문에 그 어려운 문장 형식으로 띈 지문이 가끔씩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 추세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단원들도 가끔씩 물어보기 때문에 좀 지엽적이 아니냐 이런 그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 거의 90%는 아마 우리가 익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문장의 지문은 이제 길지 않게 짧게 나오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기본 핵심 개념, 그리고 그 판례의 개수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처럼 이렇게 많이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핵심 판례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은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아마 이제 군무원 행정법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교재 분량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판례니까 그 양을 이제 제가 수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핵심 내용 위주로 계속 정리를 해나가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행정법을 정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맨 첫 페이지에서는 우리 행정법의 그 단원벌 출제 경향이라고 해서 우리 전체 행정법 총론의 그 기본적인 체계를 한번 보고 어느 주제, 어떤 쟁점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무원 행정법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게 그 법학 그 교과서의 특징은 어느 책이나 그 목차 체계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군무원 행정법의 특징이 우리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뭐 행정법 서론, 행정법 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출제 빈도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의 큰 특징이 맨 처음에 제1편 행정법 뭐 서론 내지는 행정법 서설 이런 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제2편 행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행하는 행정작용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종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행정법의 가장 큰 시각은 공익을 위해서 행하는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은 어떠한 형태로 나의 기본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행정작용하고 행정구제, 이게 양대 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편제가 이른바 행정과정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자, 우리는 옛날하고 달리 현대에서 그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행정작용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사후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 말고 사전적으로 미리 이렇게 하라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될 여지를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규정하는 게 우리 행정절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에 있는 게 행정이 어떠한 과정을 이루어서 만들어지고 그게 국민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구제받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약간 느낌이 다른 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해서
공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사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라라고 했는데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금 내라라고 했는데 세금을 못 거두게 되면은 국가 재정 수입이 확보가 안 되니까 국가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못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 강제징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식으로 행정의 실제적인 효과를 확보, 담보하는 수단들이 어떤 거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편제로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구제에서는 이제 다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가 행정이란 것이 일반 개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행정부가 세금 내라라고 저한테 세금 납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저의 재산권에 대해서 바로 돈을 내라라고 하는 의무를 주게 되니까 저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자유롭게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뭘 하라고 했으니까 그 하라라고 한 행정작용을 원천적으로 없애서 원론적으로 구제하는 방식,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우는 행정쟁송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은 우리 이제 맨 뒤편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 자, 행정부 내부에서 마치 소송과 유사한 형태로 행하는 판단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행정심판이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우리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판단 작용으로 설립되어 있는 국가기관, 사법부, 우리 대법원, 거기에서 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요 손해 전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자유롭게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뭘 하라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국가 작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식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를 금전, 돈이라는 가치로 물어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 손해 전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고 나의 피해를 돈으로 물어달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별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나를 구제해내라, 행정구제. 이 두 가지가 양대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첫 시간이니까 이제 오늘 중요하게 처음부터 나가는 단어는 행정법 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행정법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통적인 원리, 그거를 따로 뽑아서 보게 되는 단원이 이 행정법 서설이에요. 처음에 나뉘게 되면은 자, 우리 행정법 개념 정의가 이름 그대로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 그게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게 되는 거는 일단 행정이 뭔지를 안 다음에 법이라는 거는 또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 그걸 본 다음에 그럼 행정에 관한 법, 행정법이 다른 법과 비교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게 우리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자, 행정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려면은 예전에 한 덩어리였던 국가 권력이 뭔가 나뉘어져서 비교되는 개념이 있으니까 행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보게 될 때는 우리 입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법이라고 하는 국가 작용 두 개와 이제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행정과 입법과 사법, 국가 권력을 요 세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이 이제 법이라는 것이고 그게 권력 분립의 원리,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원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국가 작용을 세 개로 나누었다. 그게 권력 분립 원리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국가 작용은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법치주의. 권력 분립하고 법치주의는 우리 두 개가 세트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의 개념, 의, 그 다음에 행정의 종류, 그 다음에 행정의 특징, 그 다음에 행정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공부하게 되는 게 우리 행정법의 기본적인 공부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나눈 내용은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법이라는 거에 일반적인 특징이 뭔지 그렇게 해서 우리 법치주의의 원리라고 해서 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등장하게 된 개념은 우리 법적 안정성 이런 말이 우리 교과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행정법 전반에서는 다른 말로 예측 가능성이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옛날부터 있어 왔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법은 있었고 우리 뭐 한국사에서 고조선의 8조법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이랑 옛날 고대 시대에 있었던 법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걸 이제 처음에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예전부터 법이라고 하는 거 지켜야 된다라는 룰. 그거는 인간이 모여 사는 동물이니까 인간이 조직을 구성하고 사는 삶에 있어서는 항상 어떠한 공통 기준, 따라야 되는 룰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법은 시민혁명 이후에 나온 근대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뒤집어서 신분제가 없어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고 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거,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룰, 누구든지 따라야 되는 기준, 그걸 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법적 안정성이란 말의 의미는 제가 자유롭게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내 행위가 제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죠. 배가 고프면 제가 밥을 사 먹고 목이 마르면 생수를 사 먹고 그런데 제가 하는 자유로운 행위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 말고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그걸 공익이라고 부르고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행위, 그걸 이제 행정법에서는 사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공익을 해치지 않고 자유롭게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매번 궁금할 겁니다. 그럴 때 뭔가 찾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법을 놓고 내 행위는 여기에 어긋나지 않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저는 자유롭게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없겠구나라고 미리 예측하고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법의 첫 번째 존재 의미가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안정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개인과 개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법의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라고 미리 만들어 둔 게 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가치가 하나 나오는데 모두를 위해서 법을 준수해서 질서를 유지하겠다. 우리 행정법에서는 질서라는 말이 다른 말로 공익이라고도 표현되고 다른 말로는 경찰 이런 용어로도 표현이 됩니다. 경찰행정 그러면은 질서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모두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개개인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확보해 주자. 그게 이제 구체적 타당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법학의 기본 개념은 전체를 위한 가치, 이걸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법률 행위를 하는 각각의 개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사람을 위해 주겠다. 그걸 사익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공익, 전체를 위한 가치, 사익, 개인을 위한 가치, 이 두 개의 조화와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게 우리 행정법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공익과 사익 두 개의 가치를 저울질해서 더 훨씬 우월한 쪽으로 이 행정법을 적용 관철시켜 나가겠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익 형량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공익과 사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한자어인데 저울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저울질한다. 이익 형량. 요걸 다른 말로 우리가 비례의 원칙 이렇게도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세부 진도를 나가면서 보기로 하고 자, 가장 큰 의미는 우리 행정법, 행정이란 뭔지 그러면 입법, 사법과 비교하는 행정의 특징이 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권력 분립의 원리 이렇게 부르고요. 자, 법이라는 거에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 내 행위가 장래 문제되지 않도록 지금 너의 행위는 괜찮다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 법적 안정성, 공익,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겠죠. 그런 게 구체적 타당성, 사익.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작동시키겠다. 그게 행정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는 행정법 서설, 행정작용, 그 다음에 행정절차, 그 다음에 행정정보, 우리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 이거는 사람들이 행정을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또 국가 질서, 국가 공동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 강제징수, 강제철거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의 세부적인 요건들과 개념들을 보는 시간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행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게 되면 잘 되는 건데 사람 살아가는 일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 이 문제 해결 과정, 그게 행정구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원이다. 그리고 특이하게 우리 군무원 행정법에 있어서는 맨 앞부분에 나오는 행정법 서설, 이 부분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행정법 서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방금 본 것처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자, 행정과 그 다음에 행정법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다른 말로 자, 권력 분립의 원리, 그 다음에 법치주의의 원리 이렇게 불러요. 양자는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나누는 이유는 법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는 항상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법치주의라고 해서 이 법의 반대말을 우리가 사실,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의 구별해서 등장하는 테마가 소위 말하는 통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국가 작용은 행정이건 입법이건 사법이건 법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 왜? 이 법을 만드는 거는 우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입법부, 의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국회의원을 뽑아놨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요. 그러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시키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데 그 법으로도 컨트롤하기가 뭔가 애매한 국가 작용이 있기는 하더라. 거기서 나오는 게 이 통칭이에요. 법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인 영역, 그걸 통칭이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쉬운 예는 우리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악수하고. 그게 실정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분들을 제재,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법을 몰라도 굉장히 그게 애매할 거라는 느낌은 드시죠? 그게 이제 통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제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는 시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법치주의를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 그래서 법치주의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인 법학을 위한 학습으로서 법률 우위의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 어떤 건지를 이제 한번 더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행정법에 이제 일반론으로 들어가서 행정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효력을 가지는지 그걸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었더라도 그거를 지키고 따라야 되는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행정법의 그 효력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해서 이 법원이라는 한자어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 사법부, 우리 재판하러 법정 간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런 식으로 장소를 의미하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여기서의 법원은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근원, 오리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은 원래 철학 용어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원을 얘기할 때는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인식 근거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행정부가 국가 작용으로서 행정을 하게 될 때 뭐에 따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행정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보게 되면은 행정부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죠. 공무원들은.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 알려줘라.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 행정을 하고 그거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게 아니냐. 그래서 행정부가 뭔가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될 뭔가의 룰들. 그걸 통칭해서 법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등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제가 중요한 것인데 이 행정구제를 담당하는 사법부에서도
법에 위반되었으니까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인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행정구제예요. 그러면 이 행정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어떤 기준을 놓고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부가 뭘 따라야 되는지, 또 행정의 객체라고 표현되는 국민들은 또 뭘 지켜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사법부도 우리가 뭘 갖고 재판하란 말이냐? 그걸 재판규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재판의 기준이 되는 어떠한 룰이 있겠죠. 여기에 저촉이 되고 나면은 이 행정작용은 법에 위반되는 위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준, 재판규범 이렇게 불러요.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고 뭐를 근거로 재판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통칭하는 말이 행정법의 법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리 법 조문의 형태로 문서화 시켜 놓은 성문 법원 이런 게 있고, 딱히 쓰여져 있지는 않은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 모든 국가기관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상식선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불문 법원이라고 해서 글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걸로 통칭되는 일반 상식들이 있어요. 그걸 불문 법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게 이제 뭐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라고 해서 법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진도 나가면서 세부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 이런 단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을 하면서 법에 근거해서 하니까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게 벌어질 겁니다. 행정상의 법률 관계, 그걸 우리가 또 보게 돼요. 행정상의 법률 관계를 보고요. 행정상의 법률 관계가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한편으로는 국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국민과 국민과의 관계, 그걸 우리가 사법 이렇게 불러요. 개인사자를 씁니다. 반면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니까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을 우선시한다. 공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공법하고 사법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런 행정상의 법률 관계를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고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행정구제라 그랬죠. 그래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제 수단을 내가 활용하겠다. 그게 소송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모든 국민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특별히 뭐 어디 허락을 받지 않아도 재판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소송 제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분 나쁘다고 법원에 가서 내 기분 나쁜 거 구제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법원이 시장통이 될 것이고, 판사의 업무가 경감하게 되면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충실하게 재판을 못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재판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건에서 네가 과연 이게 소송 재판할 만한 거리가 되겠는가를 따져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따로 개인적 공권이라고 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게 개인적 공권이에요. 그게 이제 행정법 서설에서 뒤에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사인의 공법행위. 자, 이건 잠시 지우겠습니다. 그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 처음에 설명을 드리려면은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전체를 한번 보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국민이죠. 신분제가 없어진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여 사는 동물이에요. 각자의 개인은 또 합리적 이성을 가진 존재다. 이게 이제 서구 자본주의의 시작인 개봉주의의 근본 사상이죠.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린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거예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민과 국민들, 그들 개개인들끼리 벌어지는 법률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뭐 사회 같은 거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사적 자치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다 같은 말이에요. 개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게 먼저다. 사익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전체의 가치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돈이 많고 빼기 좋은 사람이 자기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도 많이 벌어지죠. 그럼 그럴 때마다 제재를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익을 도모하는 존재이고 이 사익을 극대화시키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법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과 개인, 그럼 그들 간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법률관계, 그걸 우리가 사법관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것만 도모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그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 나머지 대다수가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규제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가가 등장한 존재 이유다라고 선언한 게 시민혁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대 산업사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마냥 좋은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르크스주의 공산혁명에서 우리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었죠. 그래서 더 이상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이익만을 위한 전쟁 토론은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의 규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제재하려고 나온 게 국가의 규제지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느낌상 필연적으로 국민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사법관계에서 사적 자체 원칙이 더 이상 만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개인의 이익을 조금씩 제한하고 침범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힘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거기다 두는 겁니다. 이 국가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뭐냐? 이른바 공익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행정법에서는 질서 유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 사법관계 영역에 대해서 자, 공익을 위해서 뭔가 국가가 규제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 그게 이른바 공법이 등장하게 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법학을 공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부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논리적인 순서가 여부의 문제를 결정짓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야 두 번째 얼만큼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남게 돼요. 쉬운 얘기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몰래 짝사랑하고 흠모를 하지만은 굉장히 흠뻑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제가 그 여학생의 남자친구다, 이다 아니다. 이걸 먼저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최고로 내 여자한테 잘해주겠다. 이런 식의 정도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근데 제가 혼자서 짝사랑만 하다가 그 여학생한테 그래 우리 사귀어요 라는 여부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두 번째 정도의 문제만을 먼저 들이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건 제가 스토커가 돼버리는 거죠. 바로 세상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게. 정도의 문제는 극대화시켰지만은 여부의 문제를 먼저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건 이른바 범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자, 국민 사적 자체 영역에 대해서 국가의 규제가 일단은 어때요? 여부의 문제. 국가의 규제 여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부의 문제는 당연히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행정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국가가 국민 사적 영역에 대해서 세금 내라, 군대 가라,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게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라. 그게 우리가 흔히 배우는 사회계약설의 그 목적이에요. 일단 국가의 규제 자체는 있을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한 다음에 그럼 어느 정도로 국가의 규제가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국가, 공익을 위해서 전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문제가 그럼 어느 정도로 규제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도의 문제에 따라서 그럼 굉장히 심하게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약하게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규제가 필요 없다. 그냥 완전한 개인의 자유로 돌리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법 전반의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외 없이 그걸 법률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예외 없이 모든 국민은 이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국가가 최고로 강하게 규제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 금지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인신매매 같은 거는 아무리 자유롭게 합의를 통해서 내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저 자신을 팔아치우는 인신매매 계약, 장기 매매 계약 이런 거는 무조건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금지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법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사례는 자, 우리 미성년자 있죠.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라든가 담배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나오는 의미가 절대라는 말이 있으면은 상대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건 비교되는 개념이니까. 상대적인 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이거는 예외 없이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비교 대상이 있는 걸 우리가 상대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법학에서는. 상대적 금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어때요?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되는 건데 잠깐 금지시켜 놨다가 네가 요 정도의 자격을 채워오면은 풀어주겠다. 어찌되었건 금지 당하고 있는 사람과 금지가 풀어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걸 상대적 금지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 나중에 허가에서 보게 될 거예요. 예외적 승인이라고 해서 요때의 금지는 우리 마약 같은 거 있죠. 사회적으로 해롭다라는 거는 밝혀진 부분이에요. 근데 마약 같은 게 의료 목적으로는 진통제로 쓰입니다. 사람을 이제 각성시키고 환각 상태에서 고통을 잊게 하는 거. 그럼 예외적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마약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약류 취급 허가 이런 게 예외적 승인이에요. 일단 안 좋은 거니까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금지를 시켜두었다가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사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허가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원래는 국민의 자유예요. 제가 치킨을 맛있게 만들어서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킨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제 직업으로 선택한 게 돼요. 그런데 누구나 자유롭게 음식을 만들어서 돈 받고 팔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사람은 어떤 동물이에요?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원가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질이 안 좋은 불량식품을 써서 마구잡이로 팔아서 그게 유행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건강이 해쳐질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직업의 자유, 네가 음식 만들어서 파는 거는 네 자유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벌어진다 그랬죠. 이 사법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 일시적, 잠깐 국가가 금지를 시켜놔요. 그 다음에 법이 정하고 있는 해제 요건, 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요건을 채워오면은 그때는 할 수 있다. 그게 허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금지가 해제, 풀어지는 걸 우리가 허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이에요. 누구나 거주지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수단인 자동차도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 실력이 미숙한 사람이 돈이 많다고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 도로교통상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누구든지 뭐가 없이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운전면허 허가예요. 그 다음에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아서 잠깐 못하게 했던 게 풀어지니까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허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밑에 요 두 가지는 느낌상 어떤 것들이에요? 금지니까 못하게 했다가 풀어지는 영역인데 그거 말고 자, 국가가 국민을 규제할 때 그 밑에 나오는 게 신고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고는 국가가 우리가 허락을 해줘서 네가 하는 건 아닌데 국민 니들이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알리고 해라. 그게 신고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고라고 하는 거는 허락을 받는 건 아니고 자, 원래는 네가 뭘 하는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알리고 네가 그 행위를 해라. 그걸 우리가 신고제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하고 신고. 요거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알리고 해라. 그 중간에 있는 게 우리 나중에 맨 끝에 배우게 되는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약간의 또 허락이 가미된 듯한 신고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자, 신고는 국가에게 뭔가를 알리고 국민이 해라. 그걸로 이제 법률적으로 풀어쓰게 되면은 자, 국가에게 통지, 뭔가 알리는 의무를 끝내고 나면은 자유롭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신고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알릴 필요도 없다.
일일이 뭐 국가에게 알리는 것도 피곤한 일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이제 국가의 규제가 전혀 없는 국민의 자유 영역이 돼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제가 어느 정도로 벌어지느냐, 절대적인 금지가 있고 상대적인 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익히셔야 되는 건 허가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알리고 그 행위를 해라. 알리지도 않고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것도 법에 위반된 거니까 그때는 국가가 제재하겠다. 우리 보통 뭐 무신고 영업 뭐 이런 식으로 제재를 받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규제 자체는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법입니다. 왜?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 작용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놓은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행정법은 공법이다. 그럼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사익과 공익 중에서 이 공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게 먼저 느낌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전혀 사익을 챙겨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사익과 공익의 비교 형량을 하는 거, 그게 행정법이 나아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은 오늘 첫 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국가의 규제가 들어온다. 그게 추구하는 가치가 공익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그게 행정법이에요.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법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데 일단은 공법, 전체의 질서를 위한 전체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법. 그래서 공법이다. 그게 행정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첫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은 대략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군무원 행정법의 실제 시험 경향을 살펴보면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